나는 전라도 서쪽 바닷바람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내 이름은 이선옥, 20살에 시집와서 쉰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매해 정월이면 나는 작은 나무 요람을 들고 절로 올라갔다. 요람은 늘 비어 있었다. 빈 요람을 법당 한쪽 삼신단 앞에 살그머니 두고 나는 아이를 달라고 빌었다. 그 요람은 내 두 손으로 닦이고 달하 반들거렸고 해가 바뀔수록 나무결은 더 깊은 색을 띠었다. 어떤 해에는 살짝 금이 갔고 어떤 해에는 손잡이가 한쪽 비뚤어졌지만 나는 고쳤다. 고쳐서라도 다시 들었다. 그 길은 내 젊음을 따라 올라갔고 내 늙음을 끌고 내려왔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초가지붕 아래 보리 냄새가 늘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장독대 사이로 길게 햇살을 흘려보내며 된장찌개를 끓였다. 김이 오르는 냄새와 가마솥 끓는 소리에 맞춰 나는 어린 손으로 장작을 더 밀어 넣었다. 논에는 모내기철이면 푸른 선들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가을이 오면 벼 이삭을 툭툭 튕기는 참새를 쫓느라 손바닥만 한 양철판을 두드렸다. 동짓날이면 팥죽을 쑤어 이웃집에 한 그릇씩 나눴고 삼짓날에는 진달래에 화전을 부쳐 먹었다. 집 뒤쪽 마른 대숲에서 바람이 일면 사각사각 종이에 연필이 긋는 소리처럼 살이 시원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 사이로 어머니는 종종 이야기했다. 아이 낳는 복은 삼신할머니가 주는 거요. 무심하다고 못 주는 게 아니고 너무 매달려도 도망가. 밥하듯 김장하듯 묵묵히 준비해야 혀. 아이였던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다만 부엌 윗목에 있던 작은 삼신단, 흰 종이에 붉은 실을 한 올 걸어둔 그 자리가 이상하게 따스해 보였다. 그 앞에서 어머니는 가끔 비단 보자기 같은 목소리로 빌었다. 애가들 건강하게, 속 태우지 않게. 어머니 곁에서 나는 가만히 손을 모아 따라했다. 내 소망은 좋든 싫든 그때부터 누군가를 맞이하는 준비의 형태를 띠었던 듯하다.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동네에는 새마을운동 표어가 커다랗게 붙었다. 근면, 자조, 협동. 초가를 슬레이트로 바꾸고 마을 어귀도랑을 시멘트로 바르던 날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 흥겨운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검은색 갓을 쓰진 않았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소 달구지를 끌었고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장에 나가 부침개와 나물을 팔았다. 우리들의 봄은 여전했고 여름은 참외와 수박처럼 달았고 가을은 농악대 북소리에 배를 내맡겼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둘째 동생 학비를 보태야 한다며 어머니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나는 시장골목 떡집에서 반죽을 치대고 설기떡을 찌며 계절을 세웠다. 겨울 손님들이 많아지는 섣달 금음에 지금의 남편을 처음 봤다. 그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떡을 사러 왔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다문 입, 말수가 적고 눈동자가 진지했다. 떡집 문을 밀고 나가는 그의 등에 사람 좋은 성품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귀띔해줬다. 수암리 최씨 집 장남이라더라. 농사꾼이니 고생은 있겠지만 인물 믿음직하고 술도 덜 먹는다더라. 그 말에 내 마음은 더 단단한 무언가로 결심을 향했다. 혼례는 소박했다. 봄 기운이 막 올라오는 3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담을 주고받았고 어머니는 분홍빛 고름이 달린 연분홍 저고리와 옅은 비치 치마를 내게 입혔다. 머리는 단정히 비서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았다. 시댁 안채의 마루에 흰 보자기를 깔고 신랑과 나는 마주 앉아 절을 올렸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앞만 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혼례상 위에는 문어, 북어, 대추, 밤이 놓였고 어른들은 아이 울음소리를 빨리 듣기를 바란다며 대추를 꼭 깨물어 나눴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듣기만 했다. 바깥 풍경 소리, 지붕을 스치는 바람, 새로 짠 이부자리의 노끈 냄새. 혼례 이튿날 새벽, 나는 물을 길어와 시어머니 방 앞에 대접을 내어놓았고 시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며느리는 집에 숨소리여. 숨소리가 고르면 집안이 편해. 봄은 여러모로 시작의 계절이었다. 나는 논에 나가 남편과 함께 모판을 들고 일항을 걸었다.
바람이 등줄기를 식힐 때마다 살짝 등을 굽혀 물결치는 논 속에 어린 모가 뿌리를 내리길 빌었다. 소에게 여물을 주고 닭장을 청소하고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 햇볕을 먹였다. 아랫마을 작은 절, 수암새 처음 간 것도 그 해였다.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조용히 절에 가 불공을 드렸고 안차의 한쪽에는 조그만 삼신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흰 종이에 수수한 목어, 나무 물고기, 한 점, 작은 사발의 맑은 물, 짧은 향. 시어머니가 성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삼신을 모셔. 아이가 집에 들어오려면 현관문만 닦아선 안 돼. 마음의 마루도 매일 닦아야지. 결혼 첫해 나는 서툴지만 성실했다. 바느질은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하여 베개잇을 갈았고 김장은 마을 사람들과 한데 모여 소금과 고춧가루를 맞추며 웃었다. 밤에는 기와지붕 아래서 라디오를 켜고 뉴스와 국민가요를 들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 나는 살짝 배를 쓰다듬고 중얼거렸다. 어서 오너라. 그 말은 기도였고 자기 암시였으며 여자의 오래된 주문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달이 차고 기울 때마다 나는 몸의 신호를 세심히 살폈다. 늦게 오는 날이면 가슴이 앞서 뛰었고 새벽에 피가 한 줄 스며들면 무릎 위로 힘이 빠졌다. 시어머니는 오래된 경험으로 내 얼굴빛만 보고도 알았다. 괜찮다. 밥 먹자.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확인이었다. 밥상에 앉으면 나는 일부러 더 잘 웃었다. 순두부 찌개가 끓는 소리를 크게 듣는 척하고 멸치볶음의 고소함을 크게 칭찬했다. 남편은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가 새벽에 일어나 내 쪽 이불자락을 한 번 더 덮어주는 버릇이 생겼고 일터에서 돌아오면 솥뚜껑에 손을 얹고 온도를 확인하듯 나를 한 번 쓱 훑어보았다. 오늘도 고생했지? 그 짧은 문장이 나를 버티게 했다. 3년째 되는 정월대보름, 나는 작은 나무 요람을 만들었다. 사실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을 목수에게 부탁해받았다. 손바닥만 한 요람, 갓난아기의 등을 안전하게 받칠 만한 굴곡이 있는 형태였다. 나는 그 위에 얇은 흰 천을 덮었다. 수암새 올라가 삼신단 앞에 그 요람을 올려놓고 소리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빌었다. 법당에는 겨울에 찬 공기가 조금 남아 있었고 산등성이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문풍지를 작게 흔들었다. 내 손등은 차가웠지만 손바닥은 뜨거웠다. 그날 이후 매해 정월이 오면 나는 그 요람을 들고 절에 갔다. 요람을 들고 올라가는 동안 어깨는 익숙한 무게를 기억하는 것처럼 조금씩 편안해졌다. 마치 내가 짐이 아니라 결심을 들고 가는 듯했다. 시간은 부엌칼처럼 매일 조금씩 달았다. 어느 여름 한의원에 갔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곳 원장이 여성병을 잘 본다 했다. 방 안에는 감초와 당귀 냄새가 섞여 있었고 종이에 붓으로 써준 처방에는 몸을 덮이고 속을 풀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얇은 침이 배꼽 주변에 톡톡 꽂힐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삼켰다. 약봉지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논둑의 파란색이 눈부시게 선명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덜 초조해하자. 그러나 약이든 기도든 기한을 정해주는 법은 없었다. 그해 태풍이 세게 몰아친 날 우리 집 기와 몇 장이 날아갔고 장독대도 상처를 입었다. 시어머니와 나는 젖은 흙을 개어 단지를 돌려 묻고 깨진 뚜껑 대신 나무 판자를 덮었다. 그러고는 헛헛한 웃음을 지었다.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말이 귀 속에 오래 남았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그 말 속에는 받아들임과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밤이 오면 나는 베개 속으로 얼굴을 깊이 묻고 모글대를 눌렀다. 아이 없는 내 몸은 바람 빠진 방석처럼 축 가라앉았고 때로는 그 방석이 누구에게도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느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해 나는 잠깐의 기쁨을 맛봤다. 몸이 무거웠고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다. 늦은 밤 부엌에 나가
삶은 감자를 훔쳐먹고 느닷없이 상추가 먹고 싶어 땅을 파헤쳤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대접에 미음을 풀어주었다. 남편의 눈은 밝아졌고 입술이 조금 달싹였다. 병원 갈까? 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에 갔다.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합니다. 그 말은 내 귓속에서 천천히 꽃을 피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위에서 나는 요람을 떠올렸다. 드디어 요람이 비어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나는 마음속으로 삼신에게 인사를 했다. 이제는 내가 그릇을 채우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초입 피가 비처럼 내렸다. 배가 갈라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고 남편이 등에 나를 업었다. 한의원 원장은 말이 없었다. 작은 침이 다시 배 주변을 맴돌았고 그는 허공을 보며 말했다. 몸을 따뜻하게, 마음을 더 따뜻하게. 집에 돌아와 나는 며칠을 누웠다. 이불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소리내 울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요를 올 한 올 꼬집어 펴고 다시 꼬집었다. 밤이 깊을수록 요람의 나무결이 떠올랐다. 요람은 산에 있었다. 법당 그늘 아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요람을 생각하면 내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빈자리도 모양이 있다. 그 생각이 나를 붙들었다. 그 겨울의 끝, 나는 다시 절에 갔다. 법당 문을 여니 고요가 나를 맞이했다. 나는 요람 앞에서 멈춰서서 오래 서 있었다. 머릿속에 문득 스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전에 스님이 한 말이었다. 빈 그릇은 채우려고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지 못할 것을 비워두는 지혜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옮겨 놓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장작불 앞에 앉으면 온기가 발목부터 허벅지로 올라오듯 질투가 가슴 한켠에서 온기를 빌려 올라왔다. 바로 옆집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고 장독대 뚜껑 위로 작은 옷가지들이 말렸다. 아이 울음소리는 새벽에도 맑았다. 나는 그 소리를 질투했고 또 부러워했다. 시어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람의 마음도 장마처럼 더해지기도 빠지기도 해. 네 마음을 혼자 두지 마라. 말하거라. 나는 한밤중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셨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저었다. 모자라는 게 아니여. 사람마다 맡은 바가 다를 뿐. 그 말이 나를 다독였지만 바깥의 냉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전등을 끄고 방 구석 진열장 문을 열었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아기 양말이 서랍 속에 가지런히 있었다. 흰 바탕에 파란 선이 한 줄 들어간 양말, 분홍색 작은 단추가 붙은 보넷, 부드러운 속사계. 나는 그것들을 손으로 만지며 시간을 견뎠다. 그 물건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정히 세웠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은 죄가 아니다. 어머니의 오래전 말이 내 허리를 다시 세웠다. 세월이 더 흘렀다. 농사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해 우리는 바닷가 가까운 읍내로 나가 생선 좌판을 시작했다. 새벽 내 시면 남편은 트럭을 몰고 항구로 갔고 나는 손을 비누로 여러 번 씻은 뒤 장갑을 끼고 생선을 손질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소금물이 스몄고 봄이면 햇살이 손목 위로 맑게 고였다. 낮에는 좌판 앞에서 값을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고등어 살이 꽉 찼소. 두 손님이니까 더 드릴게요. 손님이 돌아가면 나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서 있으면 다리가 종아리에서부터 긴 돌덩이처럼 굳었다. 그래도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내릴 때면 나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증거가 손바닥의 비린내로 손톱 및 살점의 미세한 통증으로 남았다. 그날에도 나는 요람을 떠올렸다. 읍내 근처 절은 수암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첫 해처럼 작은 요람을 들고 그 절로 갔다. 삼신을 모시는 단은 없었지만 법당 옆에 작은 소원을 묶는 나무가 있었다. 사람들은 붉은 천 조각에 소원을 적어 묶었다. 나는 그 붉은 천에 아이를이라고 적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적었다.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 적고 나니 손이 떨렸다. 스님이 내 손을 보고 잠시 멈췄다. 손이 얼었군요. 내가 웃었다. 속이 더 얼었지요. 스님은 인자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얼음이 오래되면 물이 되고 물이 오래되면 다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끝내 제 갈 곳을 찾아 비를 내리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요람을 스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기대 세웠다. 내 마음도 그 요람처럼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구석에 기대고 싶었다. 사람들의 말은 해가 갈수록 다양해졌다. 요새는 병원 기술이 좋아서 나이 들어도 낫는다더라. 외동으로라도 낳아야 늙어서 외롭지 않지. 남편만 바라보고 살 거냐. 가끔은 친절했고 더 자주 무신경한 조언이었다. 나도 병원 기술에 기대어 본 적이 있었다.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러 광주 큰 병원을 찾았고 긴 복도 끝 대기실에서 나는 내 또래 여인들의 어깨선을 훔쳐보았다. 그 어깨들이 나와 닮아 있었다. 무겁고 그러나 곧고 아직 꺾이지 않은 선. 의사는 여러 수치를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차분히 질문했다. 우리는 시도했다. 결과는 맑은 하늘처럼도 바닷물처럼도 우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어느 날은 희망이 찼다가 어느 날은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나는 다시 요람을 닦았고 다시 정월을 기다렸다. 이웃들의 삶은 이어졌다. 조카가 태어나 집안에 기저귀 냄새가 났고 제사가 돌아오면 흰 상 위에 조심스럽게 미역국이 올랐다. 김장철이면 배추 포기가 산처럼 쌓였고 우리는 서로 소금을 덜어주고 젓갈을 나눴다. 여름 장맛비가 열흘 넘게 내렸던 해에는 마을 개천이 넘쳐 집 안마루까지 물이 들어왔다. 그때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 밤을 새워 모래주머니를 쌓았다. 나는 그 옆에서 새벽죽을 끓였다. 남편은 내 어깨를 툭 쳤다. 선호가, 너 없으면 마을이 허전하겠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이 마을의 숨소리라는 오래전 시어머니의 말이 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걸. 어느 겨울 시어머니가 조용히 누워 세상을 떠날 채비를 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숯불 냄새가 났고 벽에는 결대로 세월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네가 내 며느리로 와줘 고맙다. 너는 빈자리를 낭비하지 않았어. 나는 울컥했지만 참고 고개를 숙였다. 장례가 끝난 뒤 빈 방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요람을 꺼내 먼지를 닦았다. 요람을 두 손에 들자 낯익은 무게가 손목을 타고 팔꿈치로 올라왔다. 그 무게는 슬픔과 다르지 않았고 다르면서도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무게를 견딜 만큼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마다 절에 가면 낯선 얼굴들이 내 곁을 지나갔다. 젊은 부부들이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었고 혼자 온 여인들이 나처럼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들 중 몇몇의 눈빛이 내 눈빛과 닿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알았다. 어느 날 법당 마당에서 한 젊은 여자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겨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엉키게 했고 손에 쥔 작은 털실 인형이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난로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춥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음이 더 춥네요. 그 말은 오래전 내가 스님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내 요람을 그녀 곁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건 매에 들고 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두고 갈 테니 잠깐 기대어 쉬어도 됩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고 곧 고개를 끄덕였다. 요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빈자리의 모양이 분명히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는 겨울빛으로 무거웠다. 멀리 갈매기가 낮게 날았고 방파제에 부딪히는 물의 경계가 뚜렷했다. 나는 내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굳은 살과 장음 사이로 소금기가 남아 있었다. 그 소금기는 눈물과도 바닷물과도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사는 방법은 누군가를 맞이할 방을 비워두는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내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다. 봄이 다시 왔다. 매화가 가장 먼저 피었고 산수유가 뒤를 이었다. 시장 골목에서는 달래와 냉이가 줄지어 서 있었다. 여름이 가까워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질주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좋아했다. 가끔 그 웃음소리가 내 집 안까지 들어와 나를 불쑥 껴안았다. 저녁이면 남편과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루의 매상을 세고 장부를 덮었다. 남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가끔 그는 내 손등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내가 내 덕을 많이 봐. 그 말은 기도보다 느리게, 하지만 더 확실하게 내 가슴 안쪽에 스며들었다. 그해 정월, 나는 다시 요람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절로 갔다. 마당의 소나무는 조금 더 두꺼워진 듯했고 돌계단은 여전히 비탈져 있었다. 법당 안에는 초가 줄어든 만큼 더 맑은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요람을 삼신단 앞에 조용히 놓고 무릎을 꿇었다. 눈을 감자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밥하듯 김장하듯 묵묵히 준비해야 혀.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오래 준비해도 오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고. 그럼에도 준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도 이제는 안다고. 나는 두 손을 모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빌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늘 닦아온 마음의 마루가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따뜻한 방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문 밖에 서 있던 그 젊은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 그 요람,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은 채로 깨끗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년에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도 제가 찾아오면 괜찮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그녀의 손등에 잠깐 얹었다. 그 짧은 온기가 오래된 약속처럼 우리 사이에 남았다. 집으로 가는 길, 바다는 조금 덜 무거워 보였다. 겨울과 봄의 경계가 파도의 겹겹 속에서 살짝 풀어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 삶의 절반은 빈자리와 함께 걸어왔고 나머지 절반은 그 빈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주는 연습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두었던 작은 아기 양말을 접어 다시 놓았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다른 물건들을 꺼내 보았다. 부엌 수건, 새 베개잇, 흰 이불보. 내 마음의 마루를 닦는 일은 늘 구체적인 손놀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와 전등을 끄며 물었다. 내일 시장에 생선 많이 들어온다네. 조금 일찍 나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부담이 아닌 서로의 숨을 고르게 하는 간격이었다. 나는 그의 숨소리 사이에 내 숨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가 들을 듯 말 듯 중얼거렸다. 내년 정월에도 요람을 들고 갈 거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 내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 손잡이를 통해 나는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이튿날 새벽 우리는 다시 시장으로 갔다. 어둠이 바다 위에서 가장 마지막 파란빛을 놓아주고 있었다. 트럭 짐칸에 얼음이 반짝였고 새벽 공기가 뺨을 가볍게 때렸다. 나는 두 손 소매를 걷어붙였다. 오늘도 내 손은 생선을 잡고 칼을 잡고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면 나는 또 요람을 닦을 것이다.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닦으며 빈자리가 가진 모양을 다시 한번 눈에 익힐 것이다. 그 모양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모양을 빌려주려고. 나는 안다. 삶은 늘 원하는 것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삶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친다. 내가 배운 방식은 오래 걸리는 방식이었다. 밥을 뜸들이듯 김치를 익히듯 마음도 시간을 가져야 했다. 내 첫 스승은 어머니였고 두 번째 스승은 시어머니였고 세 번째 스승은 빈 요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스스로의 스승이 되어간다. 빈자리를 비워두는 법,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 때가 오면 미련 없이 내어주는 법, 이런 법들은 모두 내가 정월마다 절로 오르며 배운 것들이다. 바람이 집 처마를 스치고 지나간다. 나는 일어서서 창호지를 살짝 만져본다. 겨울이 이 집을 떠나고 있다. 봄이 들어올 것이다. 내 마음의 마루에도 누군가의 발소리가 언젠가 들어올 것이다. 그 발소리가 아이의 것이든 늙은 이의 것이든 나그네의 것이든 상관없다. 문은 닫혀 있고 방은 따뜻하고 요람은 비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빈 요람 앞에서 더 이상 허기진 사람이 아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림은 비록 느리지만 삶을 삶답게 만드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니까. 나는 쉰을 넘기고 예순에 닿으면서 내 삶의 속도가 갯벌 물길처럼 느려지고 정직해졌다. 밀물은 들어오고 썰물은 빠져나갔다. 시장 골목의 내 좌판도, 방파제 아래 물결도, 절 마당의 소나무 그림자도 해마다 같은 듯 달랐다. 빈 요람을 들고 저를 오르내린 해가 20해를 넘기자 나무는 더 깊은 빛을 띠었고 내 걸음은 더 단단해졌다. 처음에는 아이를 청하는 물건이던 그 요람이 언젠가부터는 내 마음의 모양을 닮았다. 비어 있으되 헛되지 않고 가볍되 허술하지 않은 모양. 봄이면 나는 좌판 앞에 참기름 작은 병을 늘 몇 개 더 올려두었다. 상인 김씨가 직접 짠 기름인데 밥이 입에 당기지 않는 노인들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한 병씩 쥐어주려고였다. 점심 무렵이면 어김없이 어촌계 아주머니들이 바지락을 들고 오고 나는 칼을 세워 지느러미를 다듬고 내장을 뺐다. 손바닥에 생선 비늘이 반짝이면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늘 바람이 있었다. 서쪽 바람, 겨울이면 북서로 기울어 얼음 같은 냄새를, 여름이면 비가 오기 직전에 흙냄새를 데려다주는 바람. 그런 바람 속에서 내 나이는 익어갔다. 여름 끝과 가을이 맞닿는 장마 사이 시댁 사촌 큰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선호가 한 번만 무당한테 가보자. 단정히 치성 지내고 마음도 풀자. 나는 오래 버티다 어느 저녁 따라 나섰다. 갯내음 대신 향이 짙게 밴 굿땅에서는 북과 진기 얇은 비단처럼 공기를 울렸다. 무당의 눈빛은 물고기 눈처럼 번쩍였고 그는 내 송금 위를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마음의 문턱이 높다. 문은 열려 있는데 발이 떨려 들어가지 못한다. 그는 붉은 실과 흰 종이를 나눠주고 종이에 세 글자를 적게 했다. 나는 기다림이라고 적었다. 나중에 종이를 태울 때 불꽃은 망설임 없이 종이를 먹어치웠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알았다. 어떤 의식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스스로를 건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굿땅을 나오는 길,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식혔다. 나는 사촌 큰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더 기대서 걸어야 했나 봐요. 그는 웃었다. 기대는 것도 힘이야. 그 즈음 나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모아 밥을 먹였다. 부모가 시장일로 늦는 집의 아이들, 할머니가 손이 느려 반찬을 제때 못 차리는 집의 아이들. 나는 아침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냄비에 국을 끓이고 달걀말이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선옥 이모, 오늘 반찬 뭐예요? 하며 들어왔다. 나는 늘 같았다.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시금치 나물, 김치전. 밥을 먹이고 나면 숙제를 보았다. 글씨가 엉망인 아이에게는 천천히 따라쓰게 하고 눈매가 너무 날카로운 아이에게는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종이 위에 바다를 그렸다. 푸른색으로 칠하고 소금 알갱이처럼 흰 점을 찍었다. 바다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요? 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바다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거야. 다시 올 힘을 모으려고. 사람도 그래. 가을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수확과 제사로 분주했다. 추석날 나는 시댁 제사상에 송편을 올리고 대추 열매를 가지런히 세웠다. 장정들은 마당에서 가을볕을 등에 받고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고개가 숙여지듯 해가 기울면
나는 방 안등잔을 밝히고 제상 앞 흰 상보를 한 번 더 매만졌다. 제사를 마치고 사촌 올케의 막내가 내 무릎에 올라와 속삭였다. 고모, 나 내년에 학교 가요. 아이의 머리카락에는 햇볕이 눌어붙은 냄새가 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해 웃었다. 웃음이 얼굴에 오래 머물렀는데 그 뒤쪽 어디에선가 작은 통증이 불쑥 날카롭게 올라왔다. 나는 누구의 첫날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마음이 올라오자 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 달빛을 보았다. 그 달빛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쳤다.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했다. 겨울이 오기 전 남편이 한 번 크게 쓰러졌다. 새벽 5시 항구로 나가던 길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고 남편은 갑자기 다리를 헛디뎠다. 동네 사람들이 부축해 병원으로 실어 나른 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밤을 물었다. 형광등은 하얗게 떨고 긴 복도의 냄새는 빨래 말린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말했다. 재활이 오래 걸릴 거라고도. 침묵이 내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 얼굴에 떠오른 동정의 그림자가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병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얇은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작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을 들지요. 그날 이후 나는 좌판을 접었다. 대신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 김치와 어묵볶음, 코다리조림과 달걀장조림을 만들어 포장했고 이웃들은 주문을 넣었다. 나의 하루는 더 길어졌다. 새벽에는 죽을 쓰고 오전에는 재료를 다듬고 오후에는 배달을 다녔다. 저녁에는 남편 다리를 주물렀다. 남편은 조금씩 말이 느려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어느 날 그는 천천히 입술을 떼어 말했다.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이 내 안에 한 방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경로잔치가 있는 초여름, 나는 반찬을 더 많이 만들었다. 마을회관에 커다란 상을 펴고 노인들에게 전을 부쳐 올렸다. 바깥에서는 풍물패가 북을 울리고 아이들이 손에 색종이 바람개비를 쥔 채 뛰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회관에는 빈 의자들과 국그릇 몇 개가 남았다. 나는 그릇을 모으다 말고 문득 생각했다. 빈자리들은 서로 닮았다. 오래 앉았던 열이 남아있고 돌아갈 사람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았다. 그때 회관 문이 삐걱 열리고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머리를 숙였다. 이 집이 선옥 아주머니 댁 맞습니까? 그는 목선이 말라 보였다. 씻긴 듯한 말투였지만 끝이 조금 떨렸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항구로 일하러 온 청년인데 부모는 지방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반찬을 사러 왔고 두 번째에는 먹고 남은 그릇을 돌려주러 왔다. 세 번째에는 늦은 밤 불 꺼진 마당 끝에 서 있다가 내가 문을 열자 서둘러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서요. 나는 그를 들였다. 그날 민호는 아주 느리게 밥을 먹었다. 밥알을 한 번 씻고 한 번 쉬었다. 젓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다. 나는 말했다. 우리 집은 밥이 식어도 괜찮아. 천천히 먹자.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작은 숟가락을 하나 꺼내 민호에게 주었다. 이건 잠깐 내 거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일주일에 2~3번 우리 집에 들렀다. 나는 그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기도 하고 장부를 함께 맞춰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밥만 먹고 바로 갔고 어떤 날은 마루에 앉아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남편은 벽에 기대 앉아 민호를 보다가 말없이 라디오 채널을 스포츠로 맞춰주기도 했다. 어느 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바람 많은 날 민호가 문턱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아주머니, 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한테 요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를 기다릴 때 집에 요람을 들여놓고 깨끗이 닦았다고. 그걸 생각하면 잠이 와요. 아주머니 댁에도 요람이 있나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있지. 아주 오래 닦은 요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마루 위 구석에 기대둔 요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방에서 요람을 꺼내왔다. 민호는 한참 바라보았다. 비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었지. 그는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어루만졌다. 근데 따뜻해요. 나는 대답했다. 오래 닦은 나무는 사람 손을 기억해. 넌 이 요람을 봤으니 오늘 밤 잠들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방 한켠 요에서 잤다. 내 마음은 덜 흔들렸다. 빈 요람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곁에 누운 젊은 사람이 있었다. 빈자리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보는 일은 예상보다 더 큰 평안을 주었다. 가을에 나는 절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다. 이름을 붙이자면 빈 요람 모임이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 마음이 다친 여인들, 아이가 있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는 여인들, 아이를 잃고 집안 모든 물건을 닫아두는 법을 배워버린 여인들. 우리는 법당 마루를 닦고 나무 그릇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서로에게 건넸다. 누군가는 잠깐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늘 같은 말로 모임을 시작했다. 여기서는 누구도 고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고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입니다. 모임을 몇 번 이어가자 절 마당의 나무에 붉은 천이 조금씩 늘어났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소원을 적었다. 덜 아프게, 하루만 잘 자게, 내일도 사라지게. 나는 그 천들을 보며 생각했다. 기도는 때로 소원을 이루는 약속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겠다는 약속이구나. 어느 겨울 낯선 소문이 돌았다. 시장에서 아이 하나가 잠깐 엄마 손을 놓치고 울던 사건이 있었는데 누군가 내가 아이를 달랬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돌렸다. 아이를 빼앗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했대. 말은 금세 퍼졌고 나는 낮에 시장을 걸으면서도 고개를 조금 숙였다. 며칠이 지나고 그 엄마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날 죄송했어요. 누가 이상한 말을 했나 봐요. 사실은 제가 고마워요. 제 아이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주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는 아이를 내 앞으로 밀었다. 아이는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소문은 바람처럼 오고 가지만 손의 온기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나는 아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무서운 날에도 밥을 먹는 법을 잊지 말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소문은 더 이상 영향을 갖지 못했다. 내 걸음은 바닥을 똑바로 밟았다. 세월은 또 흘러 나는 60을 넘겼다. 남편은 재활 끝에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고 말은 적지만 눈웃음은 자주 지었다. 우리는 방 안작은 책꽂이를 하나 마련했다. 민호가 선물한 책들이었다. 바다를 공부하는 책, 옛날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한 책, 나무를 닦는 법을 알려주는 책.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 냄새가 났다. 어느 날 민호가 군 제대를 마치고 찾아왔다. 그의 어깨는 더 넓어졌고 말투는 조금 더 단정해졌다. 그는 우리 앞에 앉아 말했다. 저 결혼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주머니가 이름을 하나 골라주실래요? 나는 웃었다. 아기의 부모가 고르는 게 정답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아주머니 성질을 닮게 해주세요. 오래 닦이는 성질. 우리는 웃었다. 결혼식 날 나는 하늘색 저고리와 연초록 치마를 입었다. 젊은 신부는 연분홍 한복을 입고 인사를 왔다. 어머님 같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요람을 닦았다. 이사온 봄볕이 아직 창호지를 떠나지 않았고 나무결 위에 내 손 그림자가 얇게 얹혔다. 오래 닦이는 성질,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다음 해 봄, 민호가 아기를 안고 찾아왔다.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고 뺨은 복숭아처럼 단단했다. 민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요람에 잠깐만 눕혀도 될까요? 축복 같은 거 받으라고. 나는 잠시 멈췄다. 빈 요람의 모양이 마음에서 똑바로 일어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깨우지 않게. 아기를 요람에 눕히자
나무가 아주 살짝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오래된 나무가 내는 안도의 소리 같았다. 아기의 입술이 떨더니 다시 고요해졌다. 방 안에 공기가 다르게 흘렀다. 나는 그 순간을 천천히 길게 보았다. 빈 요람은 여전히 비어있는 법을 잊지 않았다. 아이는 이 집의 아이가 아니었으므로. 그렇지만 요람은 그 잠깐의 따뜻함을 기꺼이 품었다. 그날 이후 요람은 가끔씩 잠깐을 품는 물건이 되었다. 나그네의 어린 잠을, 피곤한 젊은 엄마의 손목쉼을, 심장이 빨리 뛰는 소녀의 10분을. 칠순이 가까워오자 동네 사람들이 내게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잔치는 경로당에서 하자. 우리만의 잔치 말고 모두 밥 먹는 날로. 잔치날 아침, 나는 새벽에 일어나 멸치를 볶고 미역을 불렸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쓸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 커다란 냄비 2개에 미역국이 끓고 전이 부쳐졌다. 누군가 북을 쳤고 누군가는 막걸리를 종이컵에 따랐다. 나는 상석에 앉지 않았다. 늘 서 있던 자리, 주방과 마당 사이에 서서 사람들 그릇이 비지 않게 살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선옥 아주머니 칠순입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밥을 주셨고 잠을 주셨고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나에게 몰렸다. 나는 얼굴을 낮췄다. 민호는 말을 이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배운 건 긁어진 마음을 닦는 법이었습니다. 닦으면 광이 난다는 사실을 아주머니 손등에서 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상석에 앉았다. 사람들은 내 앞에 송편과 약과 과일을 놓았다. 나는 한입 베어 물었다. 약과의 꿀맛이 혀끝에 번졌다. 그 달콤함이 오래전 내 속을 비워두는 연습을 견디게 해준 모든 날들과 섞여 흘렀다. 남편의 팔힘이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선호가 올해 정월엔 요람 들고 가는 길 내가 같이 못 가면 미안하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주머니에 손난로를 넣어줬던 첫 해도 기억나요. 그때부터 나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웃었다. 그럼 됐네. 그 겨울 눈이 많이 왔다. 마당의 항아리 뚜껑 위로 눈이 포슬포슬 쌓였다. 나는 장갑을 끼고 항아리를 하나하나 닦았다. 김치독 옆 작은 돌멩이에 눈이 눌린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할 때도 집은 사람을 흉내내는구나. 이후 남편은 봄의 첫물 소리를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손등에 얼굴을 대고 오래 있었다. 그의 천이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내 귀에 오래된 파도 소리가 났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요람을 꺼내 다시 닦았다. 나무는 변함없이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나는 낮게 말했다. 내년에 또 가자. 당신 없는 길이라 해도 길은 길이니. 시간은 과부의 집 위로 자주 새벽을 데려왔다. 나는 새벽마다 물을 끓이고 요람을 만졌다. 봄이면 매와 가지를 꺾어 작은 병에 꽂았고 여름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맞았다. 가을이면 들기름을 구웠고 겨울이면 온돌에 불을 돌렸다. 생활은 여전히 손끝에서 시작되어 발끝으로 흘렀다. 나는 더 자주 절에 갔다. 법당 바닥을 닦으며 스님의 웃는 눈빛을 보며 사람들의 종종걸음을 보며 나는 알았다. 사람은 모두 어떤 빈자리 곁에서 산다는 것을. 아이가 없는 이의 빈자리, 아이를 잃은 이의 빈자리,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을 잊은 이의 빈자리, 늙어 부모를 먼저 보낸 이의 빈자리. 그 빈자리들은 서로를 알아봐서 의자처럼 나란히 놓였다. 그 사이를 바람이 통과하면 우리는 잠시 시원해졌다. 어느 늦가을 민호의 아이가 5살이 되었다며 찾아왔다. 아이는 내 손을 끌고 마루로 올라갔다. 할매언니, 요람 어디 있어요? 아이는 요람에 자기 인형을 눕히며 말했다. 얘도 쉬어야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많이 놀면 많이 쉬어야 해.
아이는 잠깐 인형 곁에 앉아 있다가 내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다. 작은 몸이 내 허벅지에 기대며 내 뼈의 온도와 아이의 심장 소리가 얇게 겹쳤다. 그 순간 나는 언젠가 어머니가 해준 말을 떠올렸다. 밥하듯 김장하듯 묵묵히 준비해야 혀. 나는 이제 안다. 준비라는 건 오직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떤 준비는 누군가의 길이 되는 방을 닦는 일, 누군가의 젖은 신발을 말릴 한밤의 온기를 지키는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다. 그리고 내 삶은 그 일로 충분히 채워졌다. 칠순을 넘기고 나는 한복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꺼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연분홍 고름의 자락을 만지고 장례 때 입었던 검은 두루마기를 접었다. 천은 시간이 지나도 손의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천 섬유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옷을 접으며 내 삶의 계절을 접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논두렁의 냄새와 바닷바람의 소리, 시장 골목의 고함과 절 마당의 고요. 그 모든 것이 내 옷섭 속에 얌전히 누웠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등불을 끄고 창밖 어둠을 보았다.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일의 빛이 머물 곳을 준비하는 장막이었다. 내일 새벽 나는 다시 물을 올릴 것이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하루 첫 연습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월 나는 여느 때처럼 요람을 들고 절로 갔다. 돌계단의 이끼는 더 푸르렀고 내 숨은 조금 더 짧아졌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법당 안에는 아직 겨울의 바닥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삼신단 앞에 요람을 놓고 앉았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오랜만에 말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오랜 세월 아이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을 빕니다. 아이를 품은 이에게는 자는 시간을, 아이를 잃은 이에게는 울 수 있는 방을, 아이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덜 외로운 길을,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살아온 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마음을. 귀퉁이에서 누군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 났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울음도 기도도 각자의 모양으로 놓여 있어야 했다. 절을 내려오는 길, 나는 오래전과 같은 바람을 맞았다. 그러나 그 바람이 내게 전하는 말은 달랐다. 네가 청한 것은 너를 떠나 너에게 돌아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빈 요람은 여전히 비어 있고 나는 여전히 그 요람을 닦는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이 비어 있음은 결핍의 모양이 아니라 환대의 모양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와서 앉았다 떠나갈 자리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는 마음의 기술. 그 기술이 가족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 나는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호지 너머로 오후의 햇빛이 길게 눕고 있었다. 나는 장부를 펴서 오늘의 지출을 적고 어제 남은 반찬을 정리했다. 생활은 여전히 구체했고 사랑은 여전히 손으로 하는 일이었다. 문득 나는 내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기다림은 때로 나를 허기지게 했고 때로 나를 깊게 했다. 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질투와 체념, 분노와 연민, 슬픔과 감사의 맛을 모두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다림이야말로 사랑의 오래된 방식이라는 걸 알았다. 채우려는 마음보다 내어주려는 마음이 먼저인 방식. 나의 빈 요람은 그 마음을 닦는 수련장이었다. 이제 나는 종종 시장 골목에서 젊은 엄마들의 발걸음을 본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지나가는 사람, 한쪽 어깨에 아기를 업고 배낭을 메고 가는 사람. 그들은 여전히 바쁘고 그러나 더 다정하다. 나는 그들에게 속으로 인사를 한다. 당신의 밤이 너무 길지 않기를. 당신의 낮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 당신의 빈자리 곁에 누군가 잠시 앉아주기를.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인사를 한다. 잘 버텼다. 잘 닦았다. 잘 내어주었다. 그러면 나는 웃을 수 있었다. 얼굴에 큰 주름이 하나 더 깊어지더라도 그 주름 사이로 빛이 든다. 언젠가 나도 떠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 방 한켠 요람은 여전히 비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 절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집 마당 그늘 아래 조용히 기대둘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요람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다. 비어 있으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법, 오래 닦여 결국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으므로 내가 남기고 싶은 건 그 법뿐이다. 사랑은 채움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라는 법.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고 밥과 계절, 바람과 기다림으로도 이어진다는 법. 오늘 밤도 나는 손수건을 물에 적셔 요람의 나무결을 따라 닦았다. 결마다 손끝이 멈췄다 간다. 손끝은 어느새 남편의 손을 닮았고 어머니의 손을 닮았다. 닦다 보면 마음이 잔잔해진다. 닦는다는 건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맞이하는 작은 의식이다. 그러다 나는 문득 창밖을 본다. 하늘이 상현달만큼 찼다. 달빛이 마루에 길게 누웠다. 나는 아주 조용히 그 달빛에게도 자리를 내어준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빈 요람 앞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삶이었다고. 사랑의 모양을 이렇게까지 오래 닦아낼 수 있었던 삶이었다고. 내일도 나는 요람을 닦을 것이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제 마음의 마루를 조용히 지나가기를, 그 발소리가 머물러도 괜찮도록 방이 따뜻하기를, 그저 그만큼을 빌며.